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포항에 사는 76세 이재문입니다. 그날도 바람이 스미는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삐빙 소리와 함께 묵은 찬밥을 데우던 이재문은 거실 창가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찌걱대는 나무 식탁 의자에 앉아 그는 맞은편 빈자리를 응시했습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늘 앉던 그 자리에는 이제 접힌 손수건과 낡은 돋보기 안경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혹시 점심에 뭐 좀 같이 먹을까? 나는 된장국에 밥 한 술이면 된다. 뭐 거창한 거 바라냐? 아들 며느리의 방문 앞에 선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간청에 가까운 말투였죠. 말끝에는 한숨 같은 웃음이 묻어났고 주름진 눈가는 늘 그랬듯 아랫사람 눈치를 살피는 듯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고 며느리 유진이 나왔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몇 시인데 또 밥 타령이세요? 유진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무심하게 내뱉었죠. 요즘 누가 부모 챙겨요. 이 나이에 밥 찾는 게 창피한 줄 아셔야죠.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지만 방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이재문의 두 손이 의자 팔걸이를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노인의 손등 위로 얇게 튀어나온 핏줄이 꿈틀댔고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밥 찾는 게 창피한 거냐?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슴 안에서 멍울처럼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쓰던 컵을 물로 채우려다 그는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워보려 했지만 어느새 그의 등은 더 굽어 있었습니다. 한참 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툭 던졌습니다. 드시고 싶으시면 나가서 사 드시고 오세요. 편의점에 도시락도 많고 뭐 요즘 시대의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해요. 이재문은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천천히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그의 눈동자엔 더 이상 따뜻한 기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겨울 창가의 서리처럼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래, 다 늙은 내가 귀찮겠지. 밥 찾는 게 그렇게 불편한 일이었구나. 그 말에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즘은 다 이런 시기예요. 부모도 독립적으로 살아야죠. 그 말 끝에 덧붙인 피식 웃음, 그게 이재문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칼이 아닌 말로 내리꽂힌 상처는 피도 나지 않지만 더 깊게 벌어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이재문은 아파트 단지 맞은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미역국 캔 하나. 그가 고른 저녁은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 온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싸고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벤치에 앉아 미역국을 데우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바라는 게 뭐라고. 그저 밥 한 술 같이 먹자 했을 뿐인데.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눈가는 점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6년을 살아온 이재문의 눈물은 이제 그의 주름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래, 창피하다 했지. 누가 창피한지 내가 꼭 보여줄 거다. 그 말은 떨림이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노인의 흔들리는 손끝에도 수십 년 장롱 속에 묻어두었던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재문이 처음으로 밥이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여긴 건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29살이었습니다. 포항 제철소에서 철근 담당으로 일하던 그 시절 낡은 작업복을 입고 하루 12시간씩 쇠를 나르던 청년이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이 하나둘 도시락을 꺼내 펼쳤습니다. 각자 아내가 싸온 정성스러운 도시락이었죠. 이씨, 당신도 결혼했잖아. 도시락은 어쩌고 맨날 식당밥이야.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그날만큼은 그도 스테인리스 도시락을 꺼냈으니까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반찬통엔 멸치볶음과 달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위에 간장조림 한 덩이. 뚜껑을 열었을 때 퍼지던 그 밥 냄새에 그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먹었던 그 밥의 맛을 그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의 아내 조말수는 말수는 적지만 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 밥만 따뜻하게 해줘요. 나머진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렇게 말하던 여인이었죠. 조말순의 손에서 나온 도시락은 그에게 그저 음식이 아닌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우리 말순이가 해준 밥은 무슨 밥이든 진수성찬이지. 거친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밥 한 술을 뜰 때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게 가족이라는 걸 매일 깨닫고 또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아들 태우가 태어나고부터는 그의 하루는 밥벌이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은 공사장 근처 김밥 한 줄, 저녁엔 아내가 식탁 위에 놓아둔 된장국에 밥 한 공기. 그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몹시 내린 날이었습니다. 태우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해의 어느 겨울밤, 갑자기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급성 장염이었습니다. 밤새 토하고 끙끙 앓던 아이 곁에서 이재문은 무릎을 꿇고 찜질 수건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은 이미 까지고 붓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픈 내색 하나 없이 찜질 수건을 바꿔가며 아이의 이마에 대었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눈으로 곁에서 지켜보다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애 저렇게 아프면 나 가슴이 찢어져. 그 말에 이재문은 아무 대답 없이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천천히 끓이는 동안 그의 등 뒤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밤새시 고요한 부엌에서 홀로 미음을 끓이던 그 모습은 어쩌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들고 돌아와 그는 아이를 조심스레 일으켜 앉혔습니다. 태우야, 이거 먹으면 좀 나을 거야. 아빠가 끓였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아이의 입에 미음을 떠 넣어주던 그 순간 아이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밥 한 술이 그들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우가 겨우 잠이 들자 그는 다 씻지도 못한 채 부엌 바닥에 기대 앉아 잠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수건을 쥐고 있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밥을 짓고 밥을 벌고 밥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아내의 밥 공기를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두었습니다. 3일장 내내 그는 밥상 앞에 앉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면 눈물이 앞을 가렸고 된장 냄새만 맡아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그는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아내가 항상 앉던 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밥 해줄 사람도 없는데 누구랑 밥을 먹나.
그 뒤로 그는 혼자서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하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밥솥에 쌀을 씻어 넣을 때 그의 손은 평생 철근을 다루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게 떨렸습니다. 소금을 넣고 물을 맞추고 버튼을 누르는 그 간단한 일이 그에겐 산을 오르는 것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손주들이랑 둘러앉아 밥을 먹겠지. 언젠간 며느리도 나랑 따뜻하게 밥 한 끼 해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밥 찾는 게 창피한 줄 아세요? 그 말 한 줄에 그는 자신의 인생이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한 끼 한 끼를 피처럼 벌었던 그 시간들이 도시락을 들고 뛰던 젊은 시절의 자신이 아파서 끙끙 앓는 아이에게 먹일 미음을 밤새 끓이던 그 밤이 그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었단 말이지. 이재문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낡고 구부러진 모서리를 조심스레 펼치자 그 안에는 20년 전 태우의 초등학교 운동회 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김밥 도시락을 펼쳐놓고 웃고 있는 어린 태우. 뒤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 그 사진 속에는 그토록 원하던 가족이 있었는데 이젠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은 한숨과 함께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47년의 세월과 헤아릴 수 없는 밥그릇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은 손주 민재의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재문은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생일 케이크를 상상하며 그는 전날 저녁 포항 죽도시장에 들러 직접 생선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민재야, 10번째 생일 축하해.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라는 글씨를 써달라고 부탁했지요. 장난감 매장에서는 민재가 언젠가 한번 갖고 싶다고 했던 비행기 로봇을 사두었습니다. 포장을 풀기 전 그는 조용히 손끝으로 포장 리본을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 안에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재문은 정장을 입을까 하다 말고 늘 입던 베이지색 점퍼를 걸쳤습니다. 바지 주름을 다리미로 곱게 펴고 머리도 물로 정갈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갈색 봉투에 손주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써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아끼며 모은 돈에서 꺼낸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 뭐 대단하다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줄 수 있는 마음이란 게 이것뿐이지. 그는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이며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손주와 함께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불며 사진 한 장이라도 찍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이재문을 바라보다 눈을 잠시 돌리며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아버님, 미리 말씀이라도 좀 주시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 그냥 민재 생일이라서 케이크랑 장난감 좀 사왔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비닐봉지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무표정하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네. 잘 챙길게요. 근데 아버님은 오늘 안 들어오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은 민재 친구들이랑 파티하기로 했어요. 아버님 계시면 아이가 좀 불편해할 수도 있어서요. 그 말에 이재문은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민재 생일인데 할아버지 얼굴 한 번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유진은 갑자기 문을 걸치고 섰습니다. 그의 앞을 막아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민재도 요즘 눈치 봐요. 친구들이 올 때마다 왜 할아버지 집에 같이 사냐고 물어보니까요. 요즘 애들은 민감해요. 그 말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심장을 찢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댔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불편해요. 아버님은 그냥 혼자 지내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민재가 현관 뒤쪽에서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반가워하는 듯 했지만 엄마의 눈치를 보며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이재문은 그 순간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그는 케이크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민재야, 생일 축하한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 사왔다. 민재는 기쁜 듯 뛰어오려다 엄마의 차가운 시선에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재문의 심장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이조차 자신을 멀리하게 만드는 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건 냉장고에 넣지 마라. 아무도 먹지 말라. 그는 뒤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지만 그 뒷모습은 기우는 해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와 그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형형색색 과일이 올라간 생일 케이크. 가운데엔 민재야, 10번째 생일 축하해.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케이크 위에 꽂힌 초를 하나씩 꺼내 자신의 셔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한텐 쓸모없는 초일 테니까. 그리고 케이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이 떨리던 어깨. 그 속엔 말 대신 터지는 숨죽인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재문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펼쳐둔 서류철 옆에 그는 펜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건 이제 내 이름으로 끝내겠다. 그 아래에 그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등기 정리 예금 계좌 명의 변경 보험 수익자 수정 변호사 상담 예약.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헌신한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가슴에 이제 단단한 복수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재문은 아침마다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식탁에 올려놓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재 생일날 50만 원. 그거면 치킨도 사고 케이크도 사지. 하지만 그 말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위로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우와 유진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생일날 쫓겨나듯 나온 이재문을 향한 미안함도 고마움도 단 한마디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재문은 약을 타러 동네 약국에 갔다가 우연히 길 건너편에서 유진과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유진은 세련된 원피스 차림으로 민재 손을 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유진은 놀라 고개를 돌렸고 이재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민재의 손을 잡아 끌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민재에게 가볍게 한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지. 얼른 가자. 민재는 울상이 되어 뒤돌아보며 끌려갔습니다. 이재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조차 금지당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재문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들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우야, 아빤데 오늘 민재 봤는데.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곧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기다려도 돌아오는 전화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민재 학교 근처에는 나타나지 마세요. 아이가 친구들한테 놀림받는데요. 너희 할아버지, 왜 그렇게 낡은 옷 입고 다녀? 라고요. 민재 교육에 좋지 않으니 거리 두세요. 이재문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새 옷 한 번 제대로 사 입지 못했던 그 옷이 이제는 손주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베란다에 놓인 아내의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잎사귀 하나가 시들어 있었고 이재문은 물을 조심스레 부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말순이는 나한테 밥 해주며 한 번도 싫은 티 안 냈는데. 그 말 끝에 그의 눈가가 번져왔습니다. 수십 년간 버텨온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순아,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우리 자식, 우리 손주에게 내가 낡은 옷 입은 늙은이일 뿐이구나. 손끝이 떨렸습니다. 몸이 떨린 게 아니라 마음이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랍을 열고 그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붙여놓았던 이름표들을 하나씩 떼기 시작했습니다. 태우 명의로 지정된 보험 계약서, 민재대학 적금 통장 복사본, 유진건강보험 수익자 서류 하나씩 찢으며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피하다 했지. 좋다. 이제 창피하지 않게 해주마. 그날 저녁 그는 오래전 친구였던 박승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이 막노동하다가 뒤늦게 사법시험에 붙었던 그 시절 유일한 반전 인생 친구였습니다. 승철아, 나 부탁 하나 좀 하자. 형, 목소리가 왜 이래? 괜찮아. 그냥 정리 좀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는지를 이제 좀 알고 싶어졌어. 며칠 후 이재문은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수의처럼 깔끔한 베이지색 재킷, 그리고 손엔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파트, 지금 내 명의로 남아있는 거 모두 새로 정리하려고 해. 자식들 명의로 넘어가는 조건이었어. 이전에는. 그거 이제 바꾸려고. 그 사람들이 내 자식 맞는지 확신이 안 선다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큰일 겪었어? 그 말에 이재문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창피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밥 먹자는 말이 창피한 일은 아니잖아. 근데 내 아들은, 내 며느리는 그걸 창피하다 했어. 그 말 듣고 내가 살던 인생이 한순간에 없어지더라라. 그날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그는 주머니 속에서 민재의 생일 케이크 초를 꺼냈습니다. 그 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초도 버릴게. 그래야 나도 나를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 그날 밤 그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된장을 푸는 손끝이 더 조심스러웠고 물을 썰며 칼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밥 한 술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나이가 돼서야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국과 밥을 올려두고 그는 자신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